근데 이제 마음이 우리 신체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신체에 있을까요?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신체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죠? 이게 해부를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내 손가락 끝보다는 내 가슴 쪽이 더 가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은연중에 들잖아요. 그죠? 마음이 발가락에 있는 발가락보다는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는, 근데 그 개념은 대체 어디서 생겼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쓰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고고학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낭만적인 의미에서 땅을 파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땅을 파서 발견됐을 때 그동안에 왜 땅 속에서 나오냐면 애초에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땅에 묻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땅에 있던 걸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게 지금 이제 못 보던 종류의 밥그릇이 나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밥을 먹지만은 예전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오래된 그 문헌들을 봤을 때 인류 고대 문헌들 중에 사실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베다 정도면 굉장히 오래돼서 남아 있는 편이고, 그게 이제 이 구술 전통을 통해서 그래도 그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왜 변화 없이 보존 유지가 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화 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구술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틈새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을 파내는 작업이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문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발굴이라는 게 땅에서만 파는 게 발굴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도 발굴이고, 그 문헌 속에서, 예. 고고학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 억울하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좀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이제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헌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역사적인 단계를 나눠보고, 어째서 지금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마음이라는 개념이랑 내가 쓰는, 난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 라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문화적인 거고 후천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럼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으면은, 아니면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어떤 마음을 지녔을까를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은연중에 사실은 요걸 이제 다루는 이유가, 불교 경전을 볼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현대인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의 교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하여튼 다뤄봤습니다. 예.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실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그 기운을, 마나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운의 단계고, 두 번째 이제 B라고 이제 적힌 단계가 요것들을 내가 흡수하고서 내가 통솔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통솔한다는 의미는, 그죠? 사실은 몸 안에서 기운을 어떻게 길을 따라서 돌리는 것도 이게 통솔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나온 게, 요거를 내 몸 밖으로 꺼내서 딴 데다가 이제 부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제 네 번째가 드디어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마음의 기원에 해당될 만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표현입니다. 음식물이여, 너의 위에 위대한 신들의 마음이 놓여졌다라고, 이제 음식물들에 대해서, 그죠? 요거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전의 문제인데 음식물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음식물들의 이제 신들의 마음이 놓여졌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맥락은 앞뒤 이제 맥락을 따지면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신들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놓을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도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신들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신으로부터 감정을 저거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뉘앙스도 담긴 건가요? 감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뭔가 이 신들도 이제 마나스를 다 가지는 건데 신들이 가지는 마나스가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감정도 아마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그게 조금 이렇게 그거보다는 약화된 느낌이 있는 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지나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마음의 개념을 마나스라는 게 획득을 한 이후에도 보면은 마나스는 여전히 방향 전환이나 이동이 가능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랑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줬어 라고 할 때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꺼내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박아놨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줬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이 말할 때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줬어는 내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내 감정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두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고, 근데 저기서는 저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음을 줬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일단 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돈을 주는 게 마음이죠. 마음이 있어야 돈을 주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용돈 줄 때도 마음이 있어야 주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애들한테 용돈 주다 보면 가끔씩 너 이렇게 싫은 놈한테도 주잖아요. 그죠? 싫은 놈한테 주지만은 뭐 기분 따라서는 그죠. 좀 보기 싫지만 그래도 다들 주는데 쟤만 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줄 때도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싫은 애한테 준 돈이 어디서 내면 화폐 가치가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싫은 놈한테 준 돈도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이렇게 다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듯이 여기서는 마음을 줬다는 게 좀 그런 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줬다 그러면 뭐 물론 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들의 사랑을 받고 신들의 은총을 받아야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기는 해서 이제 감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어떤 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 자체는 그거보다도 내 어떤 마음의 일부를 정말로 떼서 이렇게 넣어줬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마나스가 기운의 의미였잖아요. 기운의 의미에서 자기 기운을 떼서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마음을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마음의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마음을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을 됐는데 예전에 그 마나스가 기운이라고 가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신적인 습관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도 여전히 기운이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전혀 다르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밖으로 내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내 마음을 줬어. 아니면은 뭐 비유적인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게 시체 상태가 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가져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뺏겼다는 거는 그냥 비유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실물적인 의미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개념을 획득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그 마음을 이게 딴 사람한테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을 그냥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인간이 태어나면은, 물질은 따로 있고, 내가 뭐, 내 아는 감정이나 내 사고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고, 이게 인류가 당연히 획득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꽤 오랜 세월을 들여가지고, 변화를 거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사실은 불교 용어를 사용할 때도 남아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신체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비내면적인 실체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우리 신체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신체에 있을까요?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신체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죠? 이게 해부를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내 손가락 끝보다는 내 가슴 쪽에 더 가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또 은연중에 들잖아요. 그죠? 마음이 발가락에 있는 발가락보다는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는, 근데 그 개념은 대체 어디서 생겼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은 요때는 이제 마음이 개념이 나온 뒤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다라는 것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음의 기원이 생긴 이제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전혀 틀려요. 마음이라는 게 이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죠? 저 사람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고 내 마음도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 개가 맞는 걸 통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의미죠. 순전히 비유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린 요걸 봤을 때는, 그죠? 사실 우리 마음을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보더라도 서로 부딪히지를 못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저 사람 그냥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자꾸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막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그러면 저 사람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근데 뭔가 이렇게 이게 눈빛이 싸늘하다 싶으면은 저 사람 뭔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행동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내가 자꾸 말을 걸었는데도 말을 대답을 하려면 뭔가 나한테 삐졌구나 라고 생각을, 그게 이제 그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직접 볼 수는 없고 밖으로 풍겨 나오는 걸 통해서 추측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는 꼭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냐를 보는 거랑 비슷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상자 속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그래도 뭐가 있는지를 조금 가깝게 알 수는 있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래도 뭔가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은 금속이 있다거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흔드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행위겠죠. 그렇다고 100%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삐졌나 싶을 때 삐졌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흔드는 행위 비슷한 거죠. 근데 막 갑자기 성질을 내면 삐진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닫혀 있고 통하지는 않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 마음의 개념이라는 게 요 베다에서 이제 나왔던 마음의 개념이 점점 더 이제 인도 문화권에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작용이 인간 외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베다의 원초적인 상태가 이제 관념이 실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고, 앞에 이제 A 단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B, C를 거쳐서 이제 D 단계가 오면은 내 외부 사회를 이동하는 마음, 아니면 진동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베다의 후기에 갈수록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이제 현대인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이제 고형화되는 거예요. 내부에 고정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이라는 게 알게 됐죠. 마음이 이제 내 정신적인 작용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손바닥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데, 손을 보면은, 그죠? 펼쳐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마음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요걸 이제 뭐 고형화 아니면은 그냥 고체화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온 개념이 사실은 이 마음을 의미하는 불교에서 찌따라는 이런 용어가 이제 불교나 아니면 이제 인도 힌두교에서는 요각파 요 두 군데에서만 쓰는 이제 용어인데, 뭐 마음을 뜻하는 이제 찌따라는 용어나 아니면 비냐나, 보통 이제 식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단어죠. 근데 식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고체 같은 걸까요? 근데 되게 이제 지금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식이 고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식이 윤회의 주체로 윤회의 주체로 생각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문헌에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색소상행식의 식 중에 식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죽고 나면 여기 식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3주체 악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나오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화장터에서 이렇게 식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걸 악마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덥석 잡는 이런 얘기들이 초기 경전에 꽤 나오는데, 근데 아라한은 그 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죽어도.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할 때는 이제 식이 나와도 악마가 이제 식을 잡으려고 화장터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식이 나오는 걸 이렇게 잡으려고 탁 해도 이미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잡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아라한 같은 경우는 뭐 예. 약간 저도 다른 거에서 본 건데 예. 머리 그 화장할 때 예. 머리 두개골을 깨야 예.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인도에서. 아, 인도에서요? 네, 네. 그러면 뭐 아라한이 된 사람은 화장하는 뭐 달라지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전통 자체는 없고. 지난주에 들은 바로는 예. 화장할 때 두개골이 쫙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나온다고 믿었대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는 일부러 깨는 게 했던 것 아니라, 같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요가에서도 보면은 이 고전 요가에서, 인도의 고전 요가에서는 유체이탈에 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체이탈 할 때도 요 머리를 통해서, 미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요런 사고방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런 식이 생각해 보세요. 식이 그냥 마음이기만 하면은, 식이, 그죠? 막 설명할 때 막 식별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건 저걸 나누는 게 식이다,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기만 하면은 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뭔가 이제 안에 있는 뭔가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를 깨서 나오든 어떻든 간에. 그죠? 그럼 식이 그냥 몸 안에 어떻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죽은 사람을 아까 얘기했듯이 회부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뭔가가 이제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요 마나스라는 아까 원래는 이제 그냥 기운의 의미였다가 이렇게 마음의 개념을 획득한 뒤에도 아직까지 마음 개념이 정착이 안 됐을 때 그냥 마음을 남한테 주고 받을 수 있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남아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이라는 개념은 그게 굳혀진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왜 원래 초콜릿보다 코코아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코코아를 쓰다가 코코아를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걸 굳힌 거잖아요. 굳힌 거듯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나스라는 개념이,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그냥 내 신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굳어진 개념으로 고형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식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떤 유동적인 기운 같은 의미였다가 마음이라는 개념을 획득한 어떤 흔적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100%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식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특이성을 생각해 볼 때는 역사적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요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띠라는 것도 요건 이제 상키아 요가에서 이제 그 체계에서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마나스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기관을 얘기를 하죠. 그 심리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 상키아 요가에서 물질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 현대인들은 그죠? 마음의 기관 중에 하나인 부띠나 아니면 뭐 이제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아한카라라거나 아니면 마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요가 체계에서는 쓰이는데, 상키아 요가 체계에서는 그 개념이 물질에서 나왔다는 게 현대인들이 볼 때는 되게 그거부터가 좀 이상하고 뭔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철학적인 개념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의 고대 체계에서는 훨씬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체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요됐을 때 마음에 쓰는 표현들이죠. 이제 끌리시다라는 말이 오염됐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염호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염호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 그냥 순전히 정신적인기만 하면은 마음이 색깔이 있나요? 없죠. 정신적이면 색깔이 없죠. 마음에 부피가 있나요? 부피가 없죠. 그러니까 부피가 없다는 말은 뭐 공간에서 차지하는 어떤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피가 없고 그리고 색깔도 없고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건데 마음이 오염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떨 뜻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어떤 실체처럼 실물처럼 생각되던 시기에 그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오염됐다는 개념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아요. 문화권마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의외로 중국에서도 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모든 체계에서 사실은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는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염호되는가라고 하고,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오염된 걸로 이렇게 치잖아요. 아니면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스라바라는 게 이제 누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 체계에서 무르법, 유르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말 그대로 누출을 얘기하는 것처럼 새는 걸 얘기하거든요. 줄줄 새는 걸 얘기하는데, 유르법, 무르법을 얘기할 때 유르법은 어떤 그 번뇌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번뇌냐면은 뭔가 이렇게 이 고통이 이렇게 샌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부터인데, 근데 그냥 마음이면은 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샌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그 단순히 비유로만 쓰지는 않는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오염된다는 거를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오염된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시커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우연적인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기운이라는 의미를, 기운보다는 이제 실물이라는 의미, 그 어떤 실체, 유동적인 실체였다가 마음 안에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보면 그게 이제 안에서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염이라는 개념을 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샌다는 느낌도 그렇고, 청정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사실 대체 뭐예요? 그게 애매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청정해요. 그죠? 눈에 보이면은 방이 깨끗하다, 방이 더럽다라고 할 때 청정이라는 게 결국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방이 깨끗하면은 먼지가 안 보이고 이렇게 딱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게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방이 더럽다 그러면 막 먼지가 나고 막 이게 걸어가는데 막 쩍쩍 달라붙고 막 이러면 방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청정하다고 하면은 뭐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 이렇게 유혹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좀 뭐랄까요, 마음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청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깨끗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요런 어떤 그 인도 전통 안에서의 흐름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윤회의 주체처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것처럼, 그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네, 예. 우리가 보통 청정이라고 할 때 예, 예. 그 거울의 비유를 잘 쓰거든요. 예, 예. 거울이 깨끗해서 예, 예. 사물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상태. 예, 그걸 예. 또 청정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 인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건가요? 인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거울에 그 사물을 그대로 비춘다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예. 거울에 비춰서 뭐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은 뭐 특별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의 비유가 뭐 이것저것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굉장히 간략한 작은 이렇게 논소나 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논소들을 압축해서 놓은 경우에 그것들이 이제 이거 거울에 보면은 거울에 비쳤을 때 나는 이만한데
거울 속에서는 요만할 수 있잖아요. 요만할 수 있지만 내 눈, 코, 입이 여기 다 달려 있듯이 요 경전은 굉장히 압축된 경전이지만은 요 이제 이 규모가 큰 경전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거울의 비유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을 비유할 땐 거울보다는 주로 수정에 많이 비유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이제 그대로 요거를 비춰서, 왜냐면 수정의 속성은 수정이 이 투명한 수정 같은 경우에 빨간색 뒤에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란색 뒤에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서 마치 내가 파란색의 어떤 물질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수정에 비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거울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는 인도에서 그렇게 중국에서 나왔나 보네.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나왔다고 뭐 단언하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말 막 하셔도, 예, 예. 이런 정신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 이게 자꾸 더 복잡해져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 않을까. 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너 마음 변했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학습되어진 것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네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예. 내가 네 마음이 변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는 안 되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비유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죠. 이제 과일이 변했구나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던 과일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데, 마음이 변했구나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근데 일종의 이제 가상으로 상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은 내가 보이지도 않지만은 저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도 볼 수가 없는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옛날에 내가 막 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서너 마디 하면서 막 다정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한마디 해도 그래 이러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관념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마음이 진짜로 안에서 막 과일 썩듯이 변질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왜 과일이 변질된 것처럼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런 마음 개념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지금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이제 일단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마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모든 언어권에서 다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비유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일본어를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안 들다거나 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다거나 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기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예. 기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기가 맞는다라거나, 그죠? 뭐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 문화권마다 이렇게 조금 다른 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내가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표현들을 쓰지만은,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레고 블록 이렇게, 그죠? 딱딱 맞추듯이 딱 잠만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하나 둘 셋 하면 늘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마음이 잘 맞는 거긴 하지만은 그거를 마음이 잘 맞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서로의 반응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 그 마음이 잘 맞는다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은, 아니면 특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관해서 공유를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다거나, 이건 뭐 마음이 잘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면 누가 뭐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3마디를 좀 했어야 되는데 1마디만 해도 이렇게 알아듣고, 이게 반복되면은 마음에 잘 맞는다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마음이 이게 서로 마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이 이제 왜 나오게 됐느냐. 왜 우린 마음의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고대 관념들을 사실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서적인 작용이 그래서 왜 이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만 내 감정을 얘기할 때는 내 심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주로 가슴을 가리키죠. 가슴을 가리켜서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죠. 네. 근데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면서 무릎을 만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분명한 어떤 딱 봤을 때 이 어색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마음이 막 너무 찢어진다 그러면서 막 손가락을 그러니까 손가락보다는 가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폭넓게 잡더라도. 그죠? 근데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마음이 이제 고대에 이제 공통적으로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호메노스 시대에 쓰던 훨씬 이제 오래된 그리스어들을 보면은 이제 분노라는 의미를 하는 콜로스가 사실은 이제 까르디아 이제 심장에서부터 어원이 심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서 보면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는 이 사고는 횡격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횡격막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음 심자도 사실은 원래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였잖아요. 심장의 모양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마 이제 가슴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반응에 따라서 조금 이 물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그죠? 되게 무섭다 그래도 심장이 뛰고 저 사람한테 반했다 그래도 심장이 뛰잖아요. 그죠? 심장이 뛰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를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장이 뛸 때 저 사람만 만나면 이제 무서워서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로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건지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건지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좀 이렇게 높은 데서 이 고백을 하면은 이렇게 성공률이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고백을 받았을 때 이렇게 높아서 좀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거랑 저 사람 말에 심장이 뛰는 거랑 내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심장이 뭐 조금 왼쪽이 뛰면은 내가 두려운 거고 오른쪽이 뛰면은 뭔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호의를 느끼는 거고 이런 구분이 사실은 원래 없거든요. 전혀 없어서 그리고 그저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랑 화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랑 우리는 사실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베다에서도 이제 심장을 하면 흐리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흐리다야라는 표현도 생각하는데 반야 심경에 이렇게 심이 이제 흐리다야라는 의미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개념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 베다 안에서도 너무 처음에는 그냥 심장이 표현할 때 화살을 통한 공격의 대상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동물을 잡거나 아니면 적군을 잡을 때 전쟁을 할 때 화살을 꼭 심장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경험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잡을 때 어깨에 맞췄더니 막 이랬더니 도망치는데 심장을 맞추면 바로 죽더라는 거 알죠. 뭔가 이게 이제 생명과 이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뇌는 의외로 관통됐다고 바로 죽진 않아요. 뇌가 관통돼도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뇌가 막 아주 심하게 막 이렇게 당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막 사고로 뇌를 막 한 4분의 3 정도 절제해도 아무 또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제 심장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쏘면은 바로 죽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뭔가 생명의 핵이 심장에 있을 거다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조금 파생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언어를 통해서 저주를 거는 장소가 상대방 심장에다 걸어요. 이 고대 인도에 의외로 저주술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아타르바 베다 같은 데 가면은 이걸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저술들이 있는데, 이걸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스크리트가 힘을 가지고 그걸 상대방의 심장에다 저주의 말을 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쏠 때는 또 상대방 손이나 발에 쏘는 게 아니라 심장에다가 대고 이제 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사실 생명의 핵이라는 의미랑 연관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지나간 개념 보면은 이게 이제 까마, 이제 사랑이라고 하죠. 욕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까마의 화살로 심장을 관통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술법이 나와요. 아타르바 베다에. 그러니까 요건 여기서 화살은 이제 비유가 되게, 실제로 화살을 상대방에 쏘면 이제 죽겠죠. 자기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상대방한테 그거를 이제 뭔가 주술을 통해서 심장에다가 까마의 화살을 쏜다고 하는 그런 주법이에요. 주술법을 딱 쏘면은 거기 맞은 사람은 그걸 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그럼 요게 이제 그리스에 나오는 그 에로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이제 그 로마에서는 이제 큐피드라고 하잖아요. 큐피드가 이제 꼬마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날게 되는 꼬마애가 장난으로 화살을 쏘면은 그게 심장에 박히면은 심장에 박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요 큐피드가 쏜 화살은 이제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그걸 맞아서 빠지는 사람한테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 이제 요 큐피드의 화살이고, 이게 그리스도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다 큐피드가 화살을 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큐피드가 결국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는 요런 이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술법 중에 이제 심장을 관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사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심장에 맞추겠어요? 감정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장에 맞추는 거겠죠. 아무 데나 맞춰도 되는 것 같으면은 꼭 굳이 그죠? 맞추기 훨씬 편한, 좀 이렇게 뒤에서 기습해서 넓은 등판에 맞추는 게 훨씬 쉬운데 꼭 심장을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게 감정의 그 원천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정신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서술이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우파니샤드에서 드디어 이제 아트만,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영혼불변한 실체예요. 실체가 심장 안에 있다고 생각은. 심장의 구멍 속에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만을 설명할 때 영혼이고, 윤회의 주체기도 하고, 이게 영혼불멸한 어떤 영혼, 불교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그 영혼이 이제 심장 안에서 빛의 형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보면은 막 소금 알갱이를 이렇게 핥아보면 왼쪽도 짜고 오른쪽도 짜고 위도 짜고 아래도 짜듯이 그 아트만은 왼쪽도 빛나고 오른쪽도 빛나고 모든 것이 빛나는 상태로 심장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보면은 심장 안에 빛을 보는 게 그게 이제 해탈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트만을 직접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트만을 볼 때 이제 그 명상을 하다가 가슴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잘 안 보이는데, 명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슴의 빛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냥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도 우파니샤드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물리적인 장소죠. 물리적인 장소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럼 영혼이 심장에 머물 수 있을까?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 초기 불교도 그런 거 마찬가지였어요. 식이 어쨌거나 내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육체 안에. 근데 대체 육체 안에 있으면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좀 애매한데, 뭔가 심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신체 안에 있다는 표현들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게 황진의 경제, 소문에 보면 음양상대론이나 뭐 다른 표현들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이제 오행을 얘기할 때 그 나오는 표현들인데, 요것들 이제 다 정리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장기들하고 이 마음의 작용들을 이제 나타낼 때 보면은
분노는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분노는 간에서 나오고, 이게 분노나 이제 간이나 다 목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쁨은 심장에서 나오고, 생각은 비장에서 나오고, 근심은 폐에서 나오고, 공포는 신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장기에서 그 감정들이 심장에 집중되어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여기는 여러 이제 장이 이제 각각 이제 오행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치료를 할 때도 원리적으로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쁨이 많으면은, 너무 기쁨이 많은 거면 심장이 지나치게 기운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죠? 심장 기운, 그러니까 목기가 너무 많은 상태가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기쁨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수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수기가 화기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공포스럽게 만들면 이 사람 심장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쁨이 너무 모자라다 라고 싶으면, 이 사람 기쁘게 하려는 걸로 근본적으로는 잘 안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목생화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화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이 너무 평소에 잘 이렇게 기뻐할 줄 모르고 잘 웃는 낯을 안 보이고 이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을 자꾸 화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웃는 낯으로 바뀔 수 있다는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원리가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에서 어떤 그 감정이 나온다, 장기에서 어떤 정서가 나온다, 장기에서 정서적인 장면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오히려 동서고금의 공통적인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하나. 예. 저 황제나경 볼 때마다 제가 궁금했는데. 예. 사실 우리 신체에서는 위가 더 우리 생활에서는 더 크다란 영향을 주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어쩌냐면서. 예. 근데 여기는 위장이 없고 비장이라고 있거든요. 예. 비장은 어디예요? 비장은 어디요라고? 왜 그냥 이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하는 그 장기에 해당되는 장기들이 이렇게 따로 있고, 보통 이제 그 위장에서도 토기가 이렇게 토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관계가 있다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 직접적으로 위장은 아니고, 위장도 사실은 이제 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요 생각 방식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사실 황제내경에는 뇌가 없어요. 예. 뇌가 없어요. 뇌가 없고, 요 사람의 뇌를 어떤 그 생각이 나오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비과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병은 잘 고쳤잖아요. 병을 실제로 고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었지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병도 또 그거에 맞춰서 고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원리로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어떤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유 방식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특정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건 비과학적이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불교 문헌에서 그럼 심장이 그러면 남아있냐? 그러면은 요 불교 문헌에서 뭐 심장에서 뭐 감정이 나오고 이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심장에서 어떤 감정이 나온다는 이런 이제 베다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오면서 발전해서 이렇게 바뀌어왔던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한문불, 그 한문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예, 이제 그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율장의 한 부분이에요. 율장의 이제 근본 설일체유부가 쓴 율장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문헌군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근본 설일체유부라는 요 부파 자체는 이게 어떤 건지 아직까지도 좀 연구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요 이제 부파의 요 율 자체는 지금 그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그 율장이 사실은 요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요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데, 어떤 비구가
선정을 닦으려고 앉으면은 계속 남근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돌 위에 놓고서 남근을 그냥 돌로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아프겠죠. 근데 그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프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이제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내가 큰 괴로움을 만나서 아픔이 심장으로 타들어오는데 이게 왜냐면 단순히 신체적인 아픔만 아니라 요거에 이제 마음까지 아픈 거겠죠. 왜 대자대배하신 세존께서 어찌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라고 했는데 요 쓰는 표현이 아픔이 심장으로 타들어온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심장이 아픔으로 타들어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심장이라고 굳이. 근데 요 때는 이제 정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 당시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타나서 이제 붓다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스님을 되게 이제 꾸짖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세교육이 일어날 때 부정관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혼내는 걸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근데 여기서 분노의 대상이 이제 근이에요. 어쨌거나 왜냐면 이제 인도 정서에서 이제 남근도 사실 인드리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근에 해당되는. 분노의 대상이 근이고. 왜냐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을 탓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근을 탓해요. 근을 탓하고 있는 정서. 요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심장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슴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뭔가 마음이 아플 때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안에 내부 장기인 어떤 심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감각이 요 이제 경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다 시대가 지나서 베다가 이제 그 성립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 율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 안에서도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개념이 정착된 다음에도 내 감정이 아플 때 이게 심장에 실제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심장이 직접 아프다는 느낌을 이제 요거는 심장이 아프다는 거는 사실은 어디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평소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는구나라고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 속이 타들어간다거나 주로 이제 그 열이 이렇게 내 장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심장이 타들어간다거나 심장이 아프다거나 이런 표현은 사실은 문화적인 건데 여기 아까 이제 베다에 나왔던 그런 거가 실제적으로 연결선이라는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금색동자 인연경이라는 이제 한역으로만 남아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이런 형태는 남아있지는 않고 한역으로는 남아있는데 여기 일조라는 상인이 이제 아들이 이제 힘들게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뭔가 잡혀서 이제 이제 사형에 처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붓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분을 찾아뵈면은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붓다가 열반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붓다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빨리 수색을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하필 지금 열반에 이제 드시다니 이러면서 이제 이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들을 구할 뻔하다가 못 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슬퍼해서 근심의 화살이 심장을 쏘아서 기절해서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꽤 복잡한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보면은 심장에 감각이 있잖아요. 심장에 화살을 쐈다는 느낌은 뭔가 비유적이 아니라 심장에 화살로 맞는 것 같은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픔이 있으면은 그 슬픔이 심장에 화살을 쏘아서 심장에 영향을 못 줘서 그 심장이 다시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내가 실신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말은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꽤 복잡한 이 문화적인 저변이 있는 거죠. 이 심장에 화살을 쏘아서 기절하여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굉장한 심신상호작용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이게 아들이 이제 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요 이제 상인의 일조가 근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 뒤에 좀 복잡하지만은 붓다 제자 중에 그 아난이 이제 나서서 이거를 뭐 해결을 해주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다시 마치 감로스를 심장에 부은 듯한 환희심이라고 들게 됩니다. 표현은 이해가 가는데, 표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막 바로 이해가 되는 표현인데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 그죠. 이제 채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슬플 때 해결된다기보다는 답답할 때 해결될 때 뭐 채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말도 쓰죠. 근데 굉장히 이제 슬플 때는 심장이 공격을 받아서 뭐 실신했다가 깨면은 뭔가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아들이 뭔가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뭔가 타들어갔던 게 이렇게 시원해진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 그거를 심장에 감로수가 들이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심장이 상했는데 이걸 기쁨으로 치유하는 거죠. 실제로 감로수를 마신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슬픔과 절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내 심장까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아팠던 게, 보통은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해결이 됐다, 내가 걱정하던 게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서 심장도 다 들어갈 정도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기쁨을 통해서 심장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감로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감로수가 이렇게 심장을 들이부으면서 뭔가 이게 뭐 포션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종의 이제 뭔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불전에 남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한여 이 된 거지만은 이게 인도에 기원한 거죠. 아까 저 비나야나 여기 이제 경전이나 원래 인도에 했던 얘기가 이제 번역이 된 거고, 요 표현이 이제 거의 그대로인지 어떤 일은 온전히 없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마 크게 곡해 없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심장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불전 자체에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죠? 우파니샤드만 해도 아트만이 심장 안에 있다거나 그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체계를 세우는 게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심장 안에 뭐가 있다거나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뭐 찾기가 힘든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저변에 있는 정서는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면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씩 이렇게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식 같은 경우도 식이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죠, 그죠? 식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냥 색수상행식의 색만 물질이죠, 그죠? 식은 물질일 수가 없는데 물질처럼 움직이잖아요. 공간적인 위치를 가지고 몸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이렇게 이거를, 그죠? 아까 얘기했던 두개골을 깨야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 물질하고 하는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게 결국은 원래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 시작될 때 어떤 유동적인 실체, 마치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일 것 같은 어떤 것들이 뭔가 이렇게 코코아가 초콜릿이 되듯이 굳어진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형성된 것들이 이제 불전에 여기저기에 그런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전들을 읽다가도 특히 인도 불전들을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요게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다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개념들, 그 개념들을 가지고 불교 경전들을 좀 너무 곡해해서 봤던 게 아닌가라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냥 단순히 지속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이건 이거겠지라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요 역사적인 뭐 고고학이라고 쓰면 좀 억울해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요 이제 그 층층이 쌓여진 변화들을 파악을 했을 때만 좀 읽을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